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3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아파트 값이 반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분위기는 다릅니다. 상승폭이 컸거나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원에 따르면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상승폭이 큰 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마포구인데요. 특히 강남과 송파는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로, 강북, 구로, 관악구는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강남, 송파, 강동구의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거나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별, 기업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6월 9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네. 주 초부터 물가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물가는 수치상으로 보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3%대로 들어섰고, 근데 실제 장을 한번 시장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다.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물품이 이번에 올랐는데 바로 라면입니다. 예. 라면 가격이 1년 전보다 통계청 조사 결과 1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에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배 이상 올랐네요. 네. 특히 라면이라는 건 그 상품이 가진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대표성이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이 먹거리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라면 가격 상승률이 8개월 연속 10%대를 넘었거든요. 체감 물가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일단 업체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출고가가 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농심은 지난해 9월에 한 11%, 팔도도 거의 한 10%, 오뚜기, 삼양식품 다 올렸거든요. 결국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 중에 대표적으로 밀 가격은 요즘은 다시 안정세인데 네. 이게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보면 시차를 두고 반영되나 봐요. 라면 맞습니다. 가격에요. 그래서 업체들은 이제 생산을 위해서 6개월 전에는 원재료 이제 떼어 와야 된다. 예. 그래서 비쌀 때 사둔 원재료 재고가 아직은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잘 뜯어 보면은 라면 업계 빅3인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이 지난해 라면 출고가를 올렸고 예. 사실은 이 인상 효과가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이익을 얻었던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값은 지금 안정화되는데 왜 내리지 않느냐? 혹시 너 이거 수익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심의 눈초리죠. 네. 자, 근데 하지만 국제 곡물가가 내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럼 라면값 똑같이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한 번 오른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고. 전 못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인 행사를 좀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이제 출고가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반론의 업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제품 가격에 인건비와 포장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국제 곡물가 인하만으로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실적이 좋아진 거는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이제 국내 가격 인상하고는 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 소비자들만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마트에 가보면 라면 말고도 이제 여러 품목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름세예요. 네, 이 현재 이제 라면만 좀 약간 상징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긴 하는데 사실 고물가는 가공식품 그리고 외식업계의 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수치를 보면은
가공 외식업계의 거의 112개 세부 품목 중에 거의 30%인 31개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를 웃돌았거든요. 그러면 예. 세부 품목을 보면은 잼, 이제 빵에 발라먹는 잼이 가장 많이 올라서 한 35% 올랐고요. 치즈, 어묵, 피자, 두유, 커피, 빵.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물가 상승률은 3%대까지 내려갔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데는 바로 이런 세부 품목들의 급격한 인상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이 지금 30%대부터 10%로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통계청에서 통계를 종합할 때 이제 그 품목별 가중치를 하기 때문에 예. 일정 품목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뭐 전체 통계 수치를 흔들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들, 항상 우리가 두고 먹는 것들이 올랐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떤 품목이 크게 오르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속칭 이제 에루샤라고 부르는 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 명품 브랜드의 무슨 라인이 뭐 이번에 얼마가 올랐다. 사실 뭐 그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사실 식품 중에서도 뭐 랍스타와 캐비어 가격이 인상됐다 하면 뭐 세상이 뭐 그런 거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건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생필품하고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품목들은 전혀 다른 거죠. 네. 예. 하지만 라면, 빵, 우유, 김치, 밥 이런 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경제학에서 이제 탄력성이 작다고 이야기하는데 필수재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아서 가격을 올리면 그대로 그 부담이 이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에루샤 백이 10% 오른 거하고 라면이 10% 오른 거는 진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년에 비포 한번 지켜보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필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통제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이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막 계속 가격 조사하고 이제 이런 것도 이 때문인데 가격 인상이 적정한가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시장의 가격이나 품질 불만이 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사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예. 이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와 퇴장, 엑시트입니다. 이 보이스는 직접 항의하거나 사회 운동화하는 진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고 퇴장은 그냥 시장 떠나는 겁니다. 예. 비싸서 나 안 사.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퇴장 쪽이 막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가격 인상 조짐에 대해서 최근에는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분명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이 다른데 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조금 뭐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유럽 국가들의 치솟는 에너지 비용 그리고 네.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적인 변수가 가장 크겠죠, 물론. 근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데도 기업이 계속 가격을 올린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기업의 생산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번듯한 구실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편승해서 기업들이 욕심을 채운다. 그래서 이걸 부를 때 욕심이라는 영어 단어 그리드와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가 상승을 이끄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탐욕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 식품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가는 유럽 일부 국가는 이게 물가 상승의 그리드플레이션이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렸어? 했을 때 그래 코로나가 있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 그렇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를 상기를 하면서 가격 인상을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는 경향이 예전에 비해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외부에 뚜렷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거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기업의 이익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이 다소 좀 과격한 조치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리드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 아니 기업이 원래 이윤 추구하는 건 몰랐어? 원래 이윤 추구하는 주체야. 게다가
이걸 결국 적절히 통제하는 건 경쟁 시스템 그리고 정부 정책인데 이게 기능을 못한 걸 기업들한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네요.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개별 소비세 깎아주던 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나요? 네, 이 자동차를 사실 때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를 고르고 나서 옵션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럼 차량 가격이 딱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돈만 낸다고 차를 주진 않잖아요. 예. 바로 이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내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붙는 세금 중에 하나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옛날에 이걸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특별 소비세 네.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특소세 뭐 이렇게 예. 불렀죠. 근데 어떤 특정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 특소세는 뭐 고가의 보석이라든지 고급 가구, 뭐 골프채, 뭐 휘발유, 담배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예. 주로 과거에는 뭐 사치품 혹은 이제 필수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매겨졌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자동차에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도 좀 과한 소비로 봤다는 거죠. 그렇겠죠. 내부제로. 옛날에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이 뭐 한 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차값이 수천만 원에서 정말 비싼 차는 뭐 수억 하는 차도 있으니까 네. 이 5%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가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 그리고 소비가 좀 안 좋다 이러면 이 개별 소비세를 조금 인하해서 소비가 좀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거든요. 예. 이 세금 인하가 2018년 7월에 도입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차례 이제 연장이 되다가 3.5% 그러니까 전체 세율에서 1.5%포인트 정도 깎아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혜택이 이달 말로 자연스럽게 종료되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달 말이 지나면 다시 원래 그 개별 소비세율인 5%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세금 혜택이 자동차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출고되는 차는 개소세가 3.5%만 적용이 되고요.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은 5%를 내야 되는 겁니다. 예. 7월 1일 이후니까 야, 이거 빨리 출고를 부탁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예. 네. 이 원래 계약 시점에 안 하는 이유는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계약 시점으로 해버리면 나 계약서 좀 찍고 다시 일단 씁시다. 계약 예, 예.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이해는 됩니다만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더 한 얼마 정도를 더 내야 되나요? 그러면 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막 4,200만 원 출고가인 그랜저 차량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만약에 출고가 넘어가면 지금보다 90만 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만큼 차 살 때 부담이 이제 커진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불만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국세청이 또 슬그머니 또 새로운 조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그동안 이 개별 소비세 부분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역차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세금 액수를 산출할 때 원래 물건 가격에다 세율 곱하잖아요. 예. 근데 세율은 어차피 뭐 국산차나 수입차는 똑같은데 이 기준 가격이 좀 달랐던 겁니다. 수입차는 수입 신고할 때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국산차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다 유통비용, 마진까지 다 더한 다음에 세금을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에 비해서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진짜 국산차에 대한 명확한 차별인 것 같은데요. 네, 따라서 이걸 같은 기준에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니까 국산차를 살 때 부담이 7월부터는 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국산차 소비량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를 했어도 7월 달에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긴 하네요. 차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죠. 하반기 갈수록 내수 위축 또는 소비 감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하반기에 원래 점차 이 회복이 되는 상반기엔 좀 어렵다가 하반기엔 좋아질 거야.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 상저하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사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정말 걱정이 되면 개소세 인하 같은 거는 유지해서라도 소비를 좀 촉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건 그만큼 세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사실 법인세도 잘 안 거치고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으니까 부동산 관련 세수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세수 펑크가 연말까지 한 20에서 30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개소세 이 문제만 하더라도 야 지금 세금 깎아줘서 소비 촉진할 때냐. 지금 세수 감소부터 일단 막아야 된다. 더 급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마 정부가 그동안 돈 썼던 게 많기 때문에 세수를 벌충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지원해야 될 대상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청년 도약 계좌. 맞습니다. 이거 관심 많잖아요. 이게 딱
그 제목이 5년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꾸준히 청년들이 부으면 만기 5년 이후에는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설계를 해주겠다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네. 근데 6월달 내로 일단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나머지 조건들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냐면 이자요. 금리가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결정이 안 됐었는데 이게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1차로 공시된 사전금리를 감안하면 최소한 3.5%에서 최대 6.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6.5%면 진짜 크네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예. 첫 가입 3년은 고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사실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냐고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예. 3년 내로는 특히 인하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런데 3년 고정의 6% 수준이면 사실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라는 거고 이거를 내놓으면서 은행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정책 상품 하고 있는데 예. 자율적으로 금리 한번 정해봐 이랬는데 만약에 다른 은행보다 좀 낮게 설정했다 그러면은 눈밖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너무 높게 설정하면 그 청년 가입자들이 다 자기 은행으로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손실이 또 감내되고.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어떻게든 맞춰오려고 눈치 작전이 좀 있었고 그게 1차 공시가 바로 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택연금 가입자가 1년 사이에 3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제 원인 분석으로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은퇴 이후에 주택 한 채만 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주택연금공사에 이제 소유권을 좀 이전해 놓고 거기에서 장기간 연금으로 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그 시세대로 사실 연금 금액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면 지금 빨리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자가 일단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노후 빈곤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문턱을 좀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개시 연령을 갖다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좀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변도 되게 넓어졌고 그래서 주택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의 허들을 낮춘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뉴스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미국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네, 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FOMC. 예. 그래서 6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열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이제 목요일 새벽쯤 결정 소식이 전해질 거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FOMC는 지난번까지 한 이미 10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마당에 네. 한 번은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고. 예. 하지만 이번 6월에 동결을 한다면 7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5.25%죠? 네, 상단 금리 상단. 예. 네. 그럼 결국 최종 금리는 더 올라가지만 당장 6월은 동결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변 상황이 예. 이 전망에도 사실 의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호주와 캐나다가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기준금리를 3.85%에서 0.25%포인트 올려서 4% 넘겼거든요. 예. 근데 캐나다 중앙은행도 되게 중요한데 현지 시간으로 7일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가 G7 중에선 처음으로 이 금리 인상을 멈췄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스탑했다가 다시 고 한다 해서 스탑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다시 금리 인상으로 긴축을 시작을 한 거고 호주도 캐나다도 그리고 미국도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쓴 거고요. 화재 현장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이제 큰 불 다 끄고 잔불 정리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물 세기를 줄였는데 예. 다시 불길이 거세지면서 소방수를 다시 튼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기조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 받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미 연준의 결정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사실 다 우리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결국 돌고 돌아 우리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7월에는 한 차례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계속 동결을 한다면 예. 한미 금리 차가 거의 한 2% 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영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어요. 네. 당장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 위기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환율 변수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뭐 조금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1,300원대 엄절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기준금리 기준 차가 너무 커지는데 한은 총재께서는 정작 금리 차가 이제 더 이상 환율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사실은 네. 이게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이상이 되면 뭐 자본 유치 일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 일단은 2% 포인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고 제발 좀 뭐 자본 유치나 환율에 좀 이렇게 신경 그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네. 기계적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항상 저희가 이제 앞일은 또 보수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점점 전에는 못 들어봤던 희한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네. 뭐 최근에 들리는 소식 들어봤더니 뭐 우크라이나 댐이 파괴돼서 인근 지역에 물이 잠기고 뭐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 카호우카라는 댐이 폭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역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댐 CCTV 영상을 보면 예. 갑자기 댐이 펑 하고 폭발을 하면서 물이 넘쳐 흐르거든요. 어. 근데 이 물이 드니프로강이라는 강물을 급속도로 불어나게 하면서 주변 지역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집에 지붕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약 80개 마을 4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지키고 있는 지역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주민들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군인들이 주민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아이고. 거죠. 그래서 물도 없이 이렇게 옥상에 남겨진 예.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군이 가서 구조를 좀 시도하려고 하면 먼 곳에서 사격을 한대요. 그 주민들이요? 아니요. 그 러시아 러시아 군이 군이? 먼 곳에서 아.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댐 폭발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했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파괴 공작이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홍수나고 그러면 당장 식수난도 문제지만 조금 지나면 전염병 창궐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외신들을 보면 이번 댐 폭발을 그 체르노빌 참사와 비교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구와 영토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같다는 주장이에요. 댐이 그 붕괴되면서 빠른 속도로 강물이 불어나서 급류에 의해서 이 근처에 있는 카호우카 수력 발전소도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전소에 쓰이는 기계가 잠기면서 한 최소 150톤 이상의 기름이 강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댐의 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이 또 있는데 여기는 또 비상사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강 주변에 지뢰를 다 묻어놨거든요. 지뢰도 떠내려갔겠네요. 근데 이 강물이 급격하게 그 급류에 쓸려가면서 그 지뢰들이 다 떠내려가서 위험한 상황이 됐고 또 댐 주변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여기 지역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귀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인데 여기 또 국립공원도 있고 근데 모두 사라졌고 또 강 주변에 그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잠기면서 오염물질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강을 따라서 이렇게 퍼지면서 결국은 이 강이 흑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흑해 주변에 이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뭐 루마니아, 조지아 같은 주변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지역 생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재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외신에서는 이 댐 붕괴로 인한 그 피해 복구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짧게는 수년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십 수 있다. 년이요? 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뭐 수년간의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이 제한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식량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단편적으로는 주민들이 마실 것, 먹을 것이 문제가 생길 거고요. 더 멀리 보면 이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홍수로 농지가 잠겼죠. 예. 그래서 기껏 씨를 다 뿌려놨는데 그렇네. 농지들이 다 유실된 거예요. 그리고 홍수 때문에 그 지하수 공급원인 이 저수지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로 다 오염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저수지로 주변의 많은 지역들이 식수도 제공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살아남은 농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댐이 붕괴가 됐으니까 막아두고 있던 그 반대편, 그러니까 댐 상류 지역에 있는 호수나 저수지는 물이 다 빠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물 수출 중 한 곳이잖아요. 근데 특히 그 지역은 곡물이라든지 이 해바라기유 같은 거 만드는 종자들의 주요 생산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름이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서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경작지에 관계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물이 빠지면서 이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계 90% 이상, 자포리자는 70%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유.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이 소련 붕괴 이후에 그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투자한 이 거대 관계 시스템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사라지면서 이러나 저러나 농사는 다 망친 셈이 됐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 일로 이 다 겪고 나면 나중에 결국에 농경지들이 다 사막으로 바뀔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댐 붕괴 이후에 세계 밀 가격이 3%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댐 붕괴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최대 14%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을 들춰봤더니 댐 파괴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며칠 뒤에는 뭐 수송관? 이 수송관을 또 파괴했다고 하던데 이 수송관 파괴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 수송관이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 항구 지역까지 관통하는 세계 최대 암모니아 수송관이에요. 암모니아. 예, 러시아가 이 수송관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오데사 항구까지 보내서 배에 전 세계로 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2월 말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수송관 가동을 중단했어요.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때문에 러시아가 비료 원료 수출에 좀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그 수송관 파괴를 두고 러시아 공습으로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집단의 소행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이죠. 오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맺은 그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연장하자, 확대하자라는 협상을 또 벌일 예정이었어요. 예. 예정인데 이번에 암모니아 그 수송관 파괴 때문에 러시아가 협정을 할 때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홍수 그리고 암모니아 수송관 파괴로 곡물 협정은 좀 물 건너간 것 같다.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크게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멈춰버리면 댐 파괴에 따른 곡물 생산 차질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다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국내 물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아직까지 고공행진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우리가 먹는 것들 태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없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안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10대 청소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터는 이른바 절도 챌린지가 작년부터 유행이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네. 10대, 20대들이 그 일자 드라이버하고 예. 아이폰 USB 포트만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이른바 절도 챌린지가 유행을 합니다. 하여튼 제주들도 좋아요. 참. 이게 작년 한 10월쯤 LA에서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돌거든요. 예. 자동차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예. 키홀드를 뜯어내고 예. 이 아이폰 USB를 그 차키 꽂는데 예. 쏙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돌리면 이게 너무 딱 맞게 들어가서 시동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셔도 돼요, 방송에서? 이제는 이제 많이
방지가 됐는데 예. 이게 시동이 걸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 틱톡 같은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예.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까지 차를 훔치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요 타겟이 된 차량이 바로 2021년 11월 이전에 출시된 현대차, 기아차 일부 모델들인데요. 이게 또 통계에서 보면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과 절도 건수를 비교해봐도 네. 2019년까지는 현대차, 기아차 절도 건수가 가장 적은 축에 속했어요. 예. 근데 이게 2022년 들어서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기아차가 800%, 현대차는 430%가량 절도 건수가 급증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챌린지 때문에 예. 두 브랜드가 훔치기 너무 쉽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 중에 국산차, 현대차, 기아차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그렇겠네요. 얘기도 들리고 뭐 보험사 같은 데서도 현대차, 기아차는 받아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여러 지자체들이나 여러 대상자들이 현대 기아차를 대상으로 소송 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이유는 훔치기 너무 쉬운 차량을 왜 만들어서 이 사단을 그렇죠. 만드냐 예. 이런 건데 정확히는 공적 불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게 이 고소한 그 도시들의 고소 이유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절도와 범죄, 무모한 난폭운전 같은 공공의 해가 되는 나쁜 일에 이 빗장을 풀었다. 수문을 열었다. 예. 당신들이. 그걸로 우리 경찰이 끊임없이 출동해야 되는 혼란스러운 지역 상황도 만들었고 이 모든 계기가 당신들이 차량의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서인 거고 근데 이게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는 너희들 빼고 거의 유일하게 다 탑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난 방지 조치를 특정 모델들에 장착하지 않은 데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 절도 챌린지 영상으로 최소 14건의 충돌 사고도 있었고 8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브랜드, 밀워키, 시애틀 같은 이런 여러 도시들이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며칠 전에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까지 합세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 정도라면 방금 말씀 주셨던 엔진 이모빌라이저 이게 다른 차는 정말 다 의무적으로 있는 뭐 그런 법이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미국에서는 아니어서 예. 이 현대 기아차는 2022년 11월 이전 모델 일부에 이모빌라이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거의 스마트키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아직 이 꽂아서 돌리는 맞아요. 구형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마트키에는 이 도난을 막기 위해서 그 암호 코드가 내장된 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있어야 차량의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데 구형키에도 그 손잡이 부분에 있어요. 장착할 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필수 의무가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문제의 모델에는 장착하지 않았던 건데 다른 제조사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대부분 장착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 후에 현대와 기아는 올 초 피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그 스티어링 핸들에 휠 잠금 장치를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을 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제공하기도 했는데 뭐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자동차 절도가 계속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1년 11월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표준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다른 도시들에게 더 많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현대 기아차들은 이제 앞으로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미 지난달에 한 90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그 소비자 집단 소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대 기아차가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의 합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정말 잘 팔린다. 예. 인기가 좋다. 고급 모델들이 판매 성적이 좋다.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다. 이런 뉴스도 한편에서 나왔었는데 이번 일로 해외에서 좀 브랜드 이미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차 실적 좋은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많아요. 네. 그 이유가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이 바뀐 탓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재무부 장관이 바뀐 게 왜 환율에 그러니까요. 영향을 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낮추는 이상한 통화 정책을 계속 써왔죠. 실제로 튀르키예 물가가 작년에는 72%가 올랐고 지난달에도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44%가 오른 걸로 집계가 됐는데 오히려 튀르키예 기준금리는 작년 초에 19%였다가 지금은 8.5%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예. 오잉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예.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더 풀리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돈이 시중에 더 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금리를 오히려 낮추니까 튀르키예 국민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1년에 물가가 70% 넘게 오르니까 돈을 빌려서 이자를 10%만 내도 뭐든 사서 쟁여놓으면 그게 뭐든지 70%는 오르니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더 풀리고 물가는 더 많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아마 관광객도 더 많아지고 튀르키예 제품이 수출될 가격 경쟁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튀르키예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좀 억지로 눌러왔던 달러 환율을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라서 당분간은 터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정책이 엉망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튀르키예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문제는 그동안 튀르키예가 이상한 정책을 써오면서 환율을 계속 억눌러 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 튀르키예가 자꾸 이상한 통화 정책을 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나라를 계속 떠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튀르키예 외환 시장에는 다들 달러를 사려고 난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튀르키예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팔았어요. 가만두면 달러 가격이 그러니까 터키 리라화 환율이 엄청 치솟을 거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요. 새로 튀르키예 재무장관이 된 인물은 그런 편법도 쓰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달러와 가치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마치 튀르키예 외환 보유액이 외환 시장에 계속 투입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시장에 달러가 투입이 안 되거나 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달러와 가치가 계속 오르겠죠. 그런 예상을 반영해서 요즘 튀르키예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 달 전만 해도 1달러가 19 터키 리라였거든요. 어제는 이게 23 터키 리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랑 교역 많이 하는 국가가 의외로 튀르키예인데 환율 참 걱정이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모저모 국내외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태우의 사랑비입니다. 저는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선곡해 봤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한다고 하네요. 시설물이나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